자,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나갈 차례죠. 기본서 398쪽입니다. 자, 이 토지거래허가고요.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출제하고요. 두 문제 정도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허가구역은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어요. 이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 그러면 국장이, 그다음에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예요.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요. 다만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지라도 국가의 개발 사업 등으로 만약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도의사다.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지정 대상 지역은 참고하시고요. 지정 절차 넘어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예요. 자, 이 지정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약집 보고 계신 분은 요약집에 이 그림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자, 그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국장이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럼 지정하면 지첩시 공고가 나갑니다. 이게 지정 공고인데, 그러면 이때 그 국장이 지정하면 국장이 지정 공고 나가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당연히 시도의사가 지정 공고 나갑니다. 그럼 이때 공고할 때 어떤 사항을 공고하느냐? 이건 별도 암기 사항이 아니고 이해만 해두면 되는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 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에 어떤 토지를 지정했는데 이 토지의 소재지, 용도 지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고해 주고요. 지형도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축척 25,000분의 1, 5만 분의 1 지형도를 공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준 면적도 이제 공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이 공고 사항이고요. 자, 그럼 이제 공고 나갔잖아요. 또 지첩시 이거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이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줘요. 그럼 최종적으로 시군구청장은 전부 다 통지를 받습니다. 그럼 이자에게 왜 통지를 해주냐면요. 지정권자는 지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잖아요. 이거는 허가권자예요. 시군구청장.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시군구청장에게 이제 통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군구청장은 또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줍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겠다. 허가증이 첨부가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첩 통지해주고요. 시군구청장이 공고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7일 이상 공고해주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줘요. 그래서 15일간 볼 수 있게 열람을 해줍니다. 요거 숫자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일, 15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효력 발생은요. 이 지정 공고예요.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게 아닙니다. 지정 공고한 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 과목에서 5일이 딱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자격을 취소했을 때 이 사실을 시도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다른 시도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며칠 내? 5일 내.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 발생도 역시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지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지정을 한다. 재지정을 하겠네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준용하는데 재지정할 때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재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누구 의견을 청취해야 되냐면 시도의사라든가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가 이 부분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재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먼저 이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근데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절차를 그대로 가고요. 참고 재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효력 발생은 바로 발생해요.
공고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최초로 지정할 때는 5일 후에 발생하죠. 근데 재지정할 때는 바로 효력 발생하고요. 그럼 해제 축소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해제 축소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 지금 교재 400쪽 가고 있는 거죠. 그 400쪽의 해제 또는 축소 부분을 보시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이거 시도지사라든가 시군구청장이 축소 해제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해제 축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해제 축소를 하게 돼 있고요. 해제 축소할 때는 요거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제 축소할 때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는 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고 나가고 통지해주고 열람 이렇게 다시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였어요. 공법 쪽에서 이거 낼 때는요, 이 부분 엄청 잘 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고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정을 한다.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으로 갑니다. 우린 실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예요. 자, 그럼 교재 400쪽 토지거래 허가 대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공법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유동적 무효 판례도 우리 쪽에서 잘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우린 실무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그럼 묶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구역 안에 이 토지 중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합니다.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과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에요. 자, 그럼 원래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신고 대상 권리 소유권이라고 그랬어요. 농지취득제약증명도 소유권이 대상입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사실은 소유권이에요. 매매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규제를 하는 그 권리는 소유권이 대상인데 이거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이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계약뿐만 아니고 지상권이 들어가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면 왜 지상권이 들어갔을까?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버리면 최단 기간 때문에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권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어야 돼요. 반드시 유상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료가 있는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변제 예약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거래규제 6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법률 규정 물금 등 사유 3가지 상속 판결 경매를 따져보는데 매매 교환은 분명히 유상계약이 맞죠? 그러면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죠. 허가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상속 판결 경매. 물론 상속은 규제에 들어갈 일이 없죠.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상속으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받을 일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취득하잖아요. 경매의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면제합니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경매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 본 거예요. 입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경매에 의한 취득은 면제를 해줘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판결로 취득하는 거 있죠. 허가구역 내 토지를 판결로 취득합니다. 이건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은 허가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은 규제에 빠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하여 판결로 취득한다. 60일 내 신고해야 돼요? 6개월 내 신고해야 돼요? 네? 뭐 생각이 안 나죠? 예. 60일은 계약원인 뿐이에요. 외국인 6개월이죠?
경매로 취득하든 판결로 취득하든 6개월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판결 취득 허가 대상이죠. 그럼 농지를 판결로 취득해도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에 아무것도 이거 못 피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럼 매매와 교환이 일단 대상이에요. 그러나 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경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럼 경매 물건 찾아보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을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주 복잡하게 써 있는데, 매매 교환 대상이에요. 대물변제 예약 대상이고 판결도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유상의 지상권 계약 대상이죠. 근데 아닌 것 보면요. 뭐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다 아니죠. 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도 당연히 아닐 겁니다. 토지니까. 그리고 무상계약에 들어가는 증여나 상속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요. 유증이 뭔지 아십니까? 유언으로 증여한 거죠. 상속인한테.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유증은 일단은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은 잘못하면 부담부증여 같은 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경매는 일단 빠진다는 거 기억해야 되죠. 다음에 이제 공매가 있지 않습니까? 공매는 이게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원비드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개인의 특별한 매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는 사실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거 없거든요. 없는데 이 공매에 의한 취득 일단 토지거래가 대상 됩니다. 되는데 단 공매를 했는데 3회 이상 유찰이 됐잖아요. 그때는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냥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거 내지도 않으니까. 수용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민유산은 입찰 방식으로 처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따른 토지 공급 조세 물납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조세 체납 처분했다. 조세 체납 처분이 뭐냐면 세금 체납하면 체납자 재산에 대고 압류 들어가죠. 그게 압류부동산 공매인데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면제해 버립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이 정도.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요. 기준 면적이 나오고 있는데 교재 그 여기 지금 현재 칠판에 국가 등에 대한 특례가 떠 있죠. 요걸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402쪽을 보시면 공공기관 등의 협의로 허가간주 이 말 있죠. 찾았어요? 이게 이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들이 말이에요.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겠대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한 목적하에 이거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를 해갖고 협의가 성립이 됐다. 그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참고해두세요. 그냥. 그럼 국가 등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해버리면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협의해버리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해두시고, 자 문제는 기준면적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면 그럼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면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준면적 모든 토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들어간다.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요 기준면적 자 보겠습니다. 지금 공법 시간에 도시지역을 공부했어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상목록으로 암기했죠? 주상목록으로.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중에 미지정 지역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주거지역은 180 이하고요.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라면 미지정지역은 9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갈 거예요.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으니까 요거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660제곱미터면 몇 평입니까 이거? 200평이죠. 자, 그래서 200평 정도가 되고 그러면 공업지역이 중간에 있으니까 요걸 중간으로 해서 딱 접잖아요. 접게 되면 주거지역은 미지정 지역과 만났죠. 다음에 상업지역은 녹지지역과 만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여기 주거지역은 180 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지정 지역은 180제곱미터 절반이죠. 반으로 접었으니까. 그래서 90이 되고요.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여기 녹지지역은 절반, 1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져요.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요거는 200평이고 200제곱미터. 그다음에 20을 빼면 180이에요.
그래서 180, 200, 660, 190으로 기억합니다. 숫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은 기본적으로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조금 더 크게 거래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는 2배.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밖은 지금 배수로 가고 있죠. 250, 500, 1000으로 갑니다. 숫자 그래서 배수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도시지역은 지목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목과 관련이 없어요. 용도지역으로 가는 거죠.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가요.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고 도시지역 밖은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게.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됩니다. 녹지지역 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400제곱미터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OX. X죠 이거. 녹지지역 내 농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농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용도지역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녹지지역이라면 기준면적이 100이죠 지금. 100이니까 4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이게 이 농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었다. 그럼 이때는 농지가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기준면적이고 그러면 요 기준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우리 지정권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 시도사가 지정을 하면서 이거를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최대화시킬 때는 3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0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상업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라. 최소화시키면 10%까지 갈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우리 지금 현재 왕길동 일부 지역, 여기 이 지역, 서구 일부 지역도 허가구역에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걸 허가받아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최대화시키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화시키면 10%, 최대화시키면 3배까지 이 면적을 늘려갖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자, 그래서 기준면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 기준면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손님이 사무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이게 허가 대상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구분되죠. 그러니까 면적 기준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허가 기준 면적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교재 402쪽에 맨 위에 있어요. 지금 면적 산정이라고 있죠. 요거 이해만 해두시는데 1단의 토지거래란 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계약 체결로부터 1년 내 1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다시 계약을 했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합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세 필지가 있어요. 상업지역 내 공장용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필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면적은 요거 1번지, 2번지, 3번지인데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예요. 셋 다 이렇게 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단의 토지입니다. 이거는 이 토지에 대하여 갑이 을한테 이것을 팔아요. 1번지만 팝니다. 일단 그럼 이거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허가 대상이 아니야. 다른 면적 공고가 없었다면 상업지역은 지금 기준면적이 200이죠. 200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 대상이 아니죠. 지금 면적이 200이니까 허가를 안 받습니다. 딱 200이면 아니에요. 200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 안 받았어요. 근데 이 토지를 거래해놓고 1년 내에 다시 이 을과 2번지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한 거래를 보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전체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피해 가지고 쪼개서 파는 거를 막겠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1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한 번 거래를 하고 다시 1년 내에 거래한다. 그럼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하겠다. 바로 이 얘기고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그럼 2번은 뭐냐 하면 바로 분할 거래. 이거는 이제 허가 면적을 피하기 위해서 분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도시지역 밖에 있는 농지였어요. 도시지역 밖에 농지였는데 이 농지가 면적이 800제곱미터였어요. 그럼 다른 면적 지정이 없다면 800제곱미터라면 이거 일단은 허가 대상이 됐죠 지금. 그죠? 그래갖고 요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예요. 그럼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어요. 일단 그러면 도시지역 밖은 농지가 지금 500이잖아요. 800이니까 분명히 허가 대상이 됐는데 요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분필을 하는 거예요. 농지를 분할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1번지, 다음에 1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지의 소유자가 이걸 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초의 거래 있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면적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분할 거래를 합니다. 그럼 최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겠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했던 토지를 허가구역 지정한 다음에 분할 거래했다. 다만 국가 등의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분할은 제외인데 어쨌든 분할 거래한다. 그럼 이때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럼 이때는 이걸 분할하지 않고 공유 지분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면적은 이거 토지를 한 피째 그대로 두고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2분의 1 지분해갖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그럼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지분 거래는 당연히 포함이죠.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 규정인데 이것은 이제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면적을 쪼개서 파는 것을 막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봤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나오네요. 404조.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신청 들어가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요 당사자의 공동 신청이에요. 우리 개업공사에는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개업공사에게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유일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29회 때 뭘 물어봤냐면요. 이걸 물어봤어요.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계약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 골라라. 정답. 개업공사였어요. 허가신청서에 개공 쓰는 난이 없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이때 주의할 점은요. 공동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서에다가 자금조달계획서 있죠? 이거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왜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할 사항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이 있죠. 그럼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었어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들어와야 되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합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이었어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내야 되죠. 얼마 이상이었을 때? 6억. 6억 원 이상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금조달계획이 토지거래가 신청 들어올 때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왔잖아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상 토지를 촬영하여 일단 사진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주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 불허가 나가겠죠. 다음에 선매라는 사실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 그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돼요. 계획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이걸 충족해야지만 허가 내주게 돼 있어요. 일단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재 순서에 따라서. 그럼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 거기 405쪽에 있는 내용 406쪽 변경 허가 당연히 뭐 변경은 변경 받아야 되고 407쪽에 조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허가 기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봐야죠. 그러면 요 기준에 맞아야지만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 기준의 실수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성이란 말은 이 얘기입니다. 요 목적이 있어야지만 허가증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스 안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한다. 그럼 이건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실수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주용 주택용지의 밑줄 쫙 치고 거자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사용하자 한다.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밑줄 긋고 복자의 동그라미예요. 복자. 그럼 이때 거주용 주택용지라든가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쓴다.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2년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다 내려갑니다.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여기서부터 밑줄이에요.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 여기까지 밑줄이에요. 그래갖고 농자의 동그라미예요. 그럼 한마디로 농업 등의 경영을 위하여 허가구역 투지를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수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2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잠깐 들여다보는데 그 지금 요거 1번은 참고하시고 넘겨서 2번 찾았습니까? 자, 그럼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 자, 밑줄.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그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자, 여기 우리 갑이요. 여기 살고 있거든요. 거주지가 여기예요. 근데 자기 거주지로부터 지금 30km라고 그랬죠. 여기가 허가구역이에요. 지금 허가구역인데 30km 내에 소재하는 농지 이것을 취득하자 한다. 그럼 허가증을 내주겠다 이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자기 거주지부터 30km 내에 있는 농지라면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통작거리라고 불렀어요. 이거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거리란 얘기죠. 통작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전에는 이거 20km였어요. 근데 30km로 늘렸죠 이게. 왜? 요즘 차들이 워낙 고성능화돼 있죠. 그래갖고 30km 훅 달리면 한 15분이면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통작거리 이게 30km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 KTX 타고서 지방 쪽 내려가 보면은 논 옆에 BMW 서 있죠. 우리 농업인들이 더 부자예요. 그죠? 그래서 뭐 벤츠, BMW 옆에다 세워놓고 농사 짓고 이제 다시 그 차 끌고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30km라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밑줄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밑줄 긋고요. 협의에 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게 하여 농지를 대체 밑줄이에요.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밑줄이에요.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랬죠. 자, 그럼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자, 그럼 우리 농업인인데 농지를 수용당했어요. 그럼 농지를 수용당했거나 협의 양도를 했어요. 이게 개발사업에 쓰는 토지로다가 이렇게 수용을 당했다. 그럼 이자가 수용을 당하면 거리 제한을 좀 더 여유를 뒀죠. 3년 내에 이 대체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대체 농지 취득할 때는 이때는 거주지로부터 몇 킬로? 80km. 그래서 80km가 가진 거예요. 단 3년 내 취득해야 되죠. 그래서 80km 내라면 이때는 취득할 수 있다. 허가를 내주겠다 이 얘기예요. 감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80km까지 거리 제한을 지금 완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단 3년 내에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체 농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내가
수용을 당한 농지 있죠. 공시가 기준에서 수용당한 농지가 이하의 것을 취득해야 되죠. 뭔 얘기냐면 수용을 당한 농지는 공시가 기준으로 이게 2억이었어요. 근데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10억짜리를 취득하겠대.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당한 농지 종전가액 이하에 됩니다. 그래야지만 취득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게 뒤에 써 있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때 행정기관회장이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한 농지의 대체 농지에 취득을 알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은 공시가 기준으로 종전 토지가액 이하에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자, 옆에 이제 라마 반대. 라마 반은 기니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라마 반은 같아요, 지금. 같은데 마지막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죠. 사업을 시행 밑줄 쫙 긋고 사자의 동그라미. 그럼 그 밑에 마도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이랬죠, 지금. 그 다음에 바도 마지막에 사업에 이용한다. 그럼 다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허가구역 내에서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자의 동그라미 치고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4년이에요.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4년 내 분양을 다 끝내버렸다. 그럼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4로 내려갑니다. 4, 그 밑에 4로 내려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보장하는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자, 농지 외 토지예요. 밑줄 긋고 농지 외 토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협의양도하거나 수용, 밑줄 긋고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이내 밑줄 긋고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해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 밑줄, 대체되는 토지 취득, 밑줄. 그리고 뭐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대자에 동그라미 쳐야죠. 그럼 이것은 농지 외 토지를 이번엔 수용당한 자가 그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때 몇 년 내? 이것도 3년 내. 그럼 대체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역시 몇 년? 2년이에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게 통째로 지금 내용이 뭐가 하나가 지금 날라가 버렸는데 자, 좋아요 그냥. 410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벌 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나대지, 잡종 등의 토지, 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가 돼 있는 나대지, 잡종지, 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또는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 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또는 도로, 하천 등 도시, 군계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자, 밑줄.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현상 보존의 목적 밑줄 짝이에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리고 현자의 동그라미. 통상적인 경제활동과 필요한 것,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예요. 그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 땅인데 여기 개발 행위가 지금 제한되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로를 내야 되겠는데 유일하게 도로 내는 방법이 여기 허가구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허락 묶여 있는데 여기로 도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내 토지의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여기다 도로를 개설하고자 이 토지를 취득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내 토지의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럼 이때는 내가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용 의무 기간이 몇 년? 5년은 써야 돼요. 도로 개설 같은 거 하면 5년은 써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사업을 하는 자예요. 관계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자, 임대사업을 위하여 몇 줄자? 건축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다. 그리고 임자의 동그라미죠. 이때는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몇 년 이용 의무 기간이에요? 5년을 이용해야 된다. 5년은 이용해야 돼요.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수요성이 이거거든요. 그래갖고 두음자 따는 이유는 암기하자는 뜻이죠, 이거. 거복농사 대연임. 거복농사 대현임이에요. 거북이 농사는 통상 대박이다 이 뜻이에요. 거북이 농사는 통상 대박이다. 이게 그래서 대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럼 이용 의무 기간 기본적으로 2년인데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다. 사자니까 몇 년? 4년. 그다음에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한 현상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럼 이때는 5년은 써야 되죠. 그다음에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역시 5년을 써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하냐면요. 손님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러 왔어요. 그럼 목적을 물어봐야 되죠.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허가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주용 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2년은 쓰셔야 됩니다. 브리핑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농사 대여님 실효성 이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계획에 적합도 해야 되고 계획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밑에 이제 양과로 2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않았다. 그럼 허가를 안 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해야 돼요.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는데 이거 한 300평 정도면 될 것 같은데 3,000평 취득하겠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도 적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수요성 요거는 이제 암기를 요합니다. 거북농사 대연이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 기준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허가 기준을 봤으니까 허가 불허가의 처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그림의 완결인데 허가 신청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첩 조사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선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통지해줘요. 이거를. 그래서 선매라는 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하는데 선매라는 것은 먼저 선자예요. 이거. 먼저 선자에다가 살매자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선매인데 공익사업료로 쓸 토지예요.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료로 쓸 토지였다. 그러면 토지공사 쪽에서 미리 이걸 사겠다고 시군구청과 협의 중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거래하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겁니다. 그럼 그런 사실이 있다면 통지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며칠 내에 해줘야 된다? 이게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의 처분,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해 주는데 이건 15일 내에 통지해 줍니다. 15일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15일.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라 그랬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무리 봐도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에서 15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15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안 했잖아요. 안 하면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언제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고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 411쪽에 맨 위에 있죠? 그래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허가증이 나가면 이거를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해줘야 돼요. 이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 나갔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허가증이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란 말 나와 있죠. 이 부분. 그러면 여기가 허가구역이었는데 요 안에 토지가 농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허가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취증 의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물어요. 허가증이 나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때 농취증 발급권자인 시구 읍면자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 읍면자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증을 내주고요. 이거 허가증 나갔잖아요. 농지에 대해서.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거든요. 이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농지에 대해서 허가증 내줬다. 그래갖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일단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건 아셔요. 허가증 나갔어요. 그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허가증 나갔거든요. 근데 매매였어요. 계약이 매매였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죠? 허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증 나가면 농취증 의제, 검인도 의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의 신청이 나옵니다. 그 밑에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처분 통지가 됐든 이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 기한은 1개월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시군구청장, 허가권자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기억하세요.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어쨌든 몇 개월? 1개월 이의 신청했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허가 나갔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제 412쪽 가고 있어요. 불허가 나가버리면 이거 네 사라 그럴 수 있어요. 이 토지 나 필요 없으니까 네가 사라. 이 지상권 나 필요 없거든 네 사라.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허가 대상이었죠. 그럼 이 권리를 네가 사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불허가 나가버리면 몇 달 내? 1개월 내. 그럼 이때 이제 요거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요거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매수 청구. 그러면 이제 이 허가권자는 매수자를 지정하여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기준가격이 문제인데 일단은 기준가격은 버리는 토지니까 우리가 가격을 생각해 보면 실거래가가 있죠. 감정가가 있죠. 공시지가가 있죠. 오늘 아침 출연한 뉴스 들어보니까 공시지가가 또 뭐 5개 시도, 이른바 야당 쪽 시도의사들, 제주도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경북도지사, 또 부산시장, 이 양반들 모여가지고 정부 공시지가 발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던데 공시지가 많이 오르긴 올랐죠.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면 실가, 감정가, 공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싼 게 뭐예요? 공시지가 제일 싸죠.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토지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 기준가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공시지가가 되는 거예요.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맞아야 매수하는 거지 꼭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 청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30회 때 물어봤죠. 이거를 30회 때 물어봤는데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박스에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매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413쪽에 지금 박스 10개 공사가 실려 있죠.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난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대한석탄공사는 들어봤고요. 한국토이특공사, LH공사죠.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암기해? 그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그거.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틀리라고 작정하고 내도 우리는 얄밉게 맞춰버려야 되죠. 일단 한국은행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이거 땅을 살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은행 일당 제외. 30회 때도 그랬어요. 한국은행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저 한국은행 빠져 있고 그 지방공사 있죠. 공공기관에 웬만하면 지방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방공사가 빠졌어요. 그죠? 지방공사 없죠. 그리고 항만공사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사도 없죠. 이거 제외한 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제외한 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틀리라고 한 문제, 작정을 하고 내는 문제들이 있는데 왜?
매수자 냈었습니다.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자가 될 수 있는 자 모두 골라라. 그래갖고 어쨌든 박스에 넣어놓고 그렇게 냈기 때문에 아주 문제 추접스러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문제 있죠? 이게. 그 지자체는 들어가겠죠. 한국은행은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석유공사 들어가고 항만공사 빠져 있고 한국관광공사 들어가 있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로 나갑니다. 그 밑에.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무효죠. 근데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면 유동적 무효라고 공부했죠. 유동적 무효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기억하는데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달하는 벌금입니다. 이 토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의 30% 이하에 달하는 벌금입니다. 요거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염두에 둘 게 외국인 취득허가 있죠. 외국인은 군, 문, 생, 야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고 취득해야 되잖아요. 외국인이 허가를 위반해도 이 계약 무효고 허가 처리 기한도 15일로 돼 있고요. 똑같아 지금. 그 다음에 외국인은 허가를 위반하면 이 군문 생야를 취득하면서 허가를 안 받았다. 2년 이하의 적들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데 토지거래 위반은 벌금이 틀리죠 지금. 토지가액의 30% 이하 하는 벌금입니다. 감 잡았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 허가 위반이 더 중요해요. 2대2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대2. 그래서 외국인 허가 위반은 2대2다. 그래서 우리 법상 허가 위반은 다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인데 벌금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토지거래 허가제 유동적 무효 판례가 주요 내용에 실려 있거든요. 이것은 2차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감 잡아두시고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민법 시간을 공부하니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로 내려갑니다. 토지 이용 의무인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5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용 의무 기간 우리가 암기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북농사 대여님 해가지고 이제 미리 여기서 치고 넘어왔고요. 그러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고요. 이때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허가권자죠. 이자는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세요 하고 이행명령을 때려요. 이때는 3월 내의 기간을 정해줍니다. 자, 이행명령 몇 개월?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행명령에 불응했다. 이 명령에 불응을 하게 되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최고 10%예요. 최고 10%가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참고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 신청은 몇 개월? 1개월이었죠. 요건 30일이죠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할 게 아니고 이의 신청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1개월, 이의 신청도 1개월이에요. 1개월로 기억해 두시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이에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거는 연 1회 반복하에 이제 부과 징수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부과를 중지합니다.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중지하고 이게 그 다음에 이미 부과된 것은 그러나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있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 쪽으로 토지거래가지가 넘어온 게 28회거든요. 2017년 시험부터 냈는데 아니 무슨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행강제금을 지금 28, 29, 30, 31에 4번을 받잖아요. 4번 받는데 3번이나 물어봤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 몇 프로라고요? 10%예요. 그래서 이행명령은 3개월 내 기간을 정해 최고 10%다. 그래가지고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라. 요거를 아주 잘 물었어요 지금. 아주 잘 물었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거나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 부과를 중지하는데, 이때 이행강제금 최고 10%니까 부과 기준 금액 있죠. 이것을 공법에서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던데, 어쨌든 그냥 한번 기억해 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버렸어요. 냅둬버렸다. 그럼 이때는 10% 나가요? 자, 근데 자기가 쓰지 않고 임대해버렸어요. 임대하면 7% 부과 기준이에요. 7%. 그 다음에 이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단 용도 변경 사용했습니다. 용도 변경 사용하면 이때는 5%가 나갑니다. 그 밖에 기타 있죠. 기타 이거는 7%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방이 10개예요. 방치.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 7% 나갑니다. 이 중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다. 5개고 그 밖에는 색칠했대요. 색칠. 그 밖에는 색칠. 그럼 기타는 몇 프로? 7%.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이 10개, 이 중 임대 7개,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그 밖에 기타 방들은 색칠을 하셨답니다. 일단, 그래서 7%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행강제금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행강제금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십니다. 선매로 가죠. 거기 이거 자주 냈다가 하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18쪽에? 이행강제금 문제? 이거 30회 때, 이거 30회 문제죠, 이거? 장난을 좀 심하게 쳤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군수는 최초 이행 의무 이행이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강제금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건 맞죠. 근데요. 의무 이행이 있었던 날 기준에 했죠 그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이에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이게. 그래갖고 1번이 아주 함정이 깊이 파져 있고요. 2번을 보시면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행 의무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3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의 정답을 치긴 쳤는데 1번이 아주 알딸딸했습니다. 1번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연일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3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3번은 자주 물어보는 지문이어가지고 그냥 알아봤죠 우리가.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토지거래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냐고 임대한 경우 임대했어요 지금. 임대한 경우에는 몇 프로? 7%였죠. 이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요. 이건 또 아주 신사적으로 냈죠. 100분의 20은 무조건 틀렸죠. 최고가 100분의 10이니까. 그래 틀렸고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내야 된다. 14일이 아니고 30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행강제금 문제치고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최상급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선매로 갑니다. 그럼 선매는 먼저 산다란 얘기인데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요. 이게 공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다. 그러면 이제